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합동 감식반이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한 감식에 착수했습니다. 화재 당시 현장 CCTV 영상에는 하역장 쪽에서 작업하던 화물차 주변에서 불길이 보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경기 부천에서 장기 실종된 여중생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함께 생활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경찰의 중학생을 자신의 사촌 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알고 지낸 40대 남성에게 수십 회 연락하고 집까지 찾아간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성은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남성을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신당역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지난해 10월 전주환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었습니다. 당시 경찰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성 체크리스트를 작성했다는데요. 전주환이 위험 상태 중 가장 낮은 단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보면 가해자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받았는지를 제일 처음 묻는데요. 전주환은 모두 없습니다 보니 위험성 없음으로 나온 것이죠. 신당역 피해자가 물리적 위협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판단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 판단 때문에 전주환의 범행 가능성을 걸러내지 못한 게 더 안타까워집니다. 자, 오늘도 사건 반장 채워주실 출연자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세현 기자,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소장, 승재현 형사정책법무연구위원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사건 반장 시간이 돼서 채널을 돌렸다가 양 반장님이 안 계셔서 깜짝 놀랐어요. 깜놀 하셨네요. 네, 그래도 그동안 패널들도 너무 좋아져서 끝까지 본방사수했어야 하신 이강임님, 오늘 저희 패널 여러분들께서 아주 신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년 동안 같이 웃고 울며 일했던 언니들이 이번 달에 정년 퇴임을 합니다. 축하와 위로해 주세요 하신 김말숙님, 언니들과의 우정 영원히 계속되길 바랍니다. 임경진님, 긴장 많이 하셨을 텐데 매끄럽고 부드러운 진행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신 그나래님, 지금 너무나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와, 임경진님, 진행 쩐다. 목소리도 쩐다. 예, 아줌마들 엄청 좋아할 듯 하신 쌍노루님, 부끄럽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이 외에도요, 원더우리님, 고추맘님, 줄리아님, 권선영님, 이경진님, 엠리님 등 많은 분들이 제게 응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네,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반장픽 첫 번째 뉴스는요. 아버지뻘 남성 노상 폭행입니다. 오늘 공분을 일으키는 영상이 하나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수유역 근처인데요. 한 여성이 남성을 향해 무차별로 발길질을 합니다. 남성이 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여성 이번에는 주먹으로 마구 때립니다. 네, 이 여성은 왜 이런 거죠? 이 남성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네, 어제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수유역에서 길거리 흡연을 단속하던 남성을 폭행하는 한 여성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린 여성은 단속하는 게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버지뻘 되는 남성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심지어는 남성이 들고 있는 서류철을 바닥에 던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성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폭행을 당하기만 했습니다. 네, 흡연 단속한 게 분하다고 저렇게 사람을 때린 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정도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고요. 저도 저 영상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폭행이라는 게 워낙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네. 사람 뒷머리 부분은 심하게 때릴 경우에 크게 다칠 수도 있는 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일반 폭행도 아니고 폭행으로 인해서 또 저분은 지금 공무를 수행 중이었기 때문에 네.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합니다. 일반 폭행보다 2배 이상 높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네. 자, 반장피해 두 번째는요. 공짜 안주까지 받고 먹튀입니다. 최근에 사건 반장에서 먹튀 사건을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또 일어났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네, 광종의 광역시 용봉동에 있는 한 식당 안에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 얼굴을 가렸지만요. 남성 3명이 식당을 막 나서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사람들의 정체는 바로 먹튀 손님이었습니다. 또 먹튀가 일어났네요.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거죠? 네, 이 정말 한 달 된 포차 먹튀라는 글을 쓰신 점주께서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듣는 저도 좀 속상한데요. 중년 남성 3명이 가게에 방문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서 저번에 우리가 홍어 삼합을 시켰다. 근데 입맛이 잘 안 맞아서 거의 남기고 그냥 돌아갔다. 네. 오늘은 좀 맛있는 서비스를 좀 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주인분이 되게 마음이 좀 좋으신가 봐요. 네. 알겠다. 그래가지고 계란 후라이도 드리고 바지락탕도 무료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성들은 맥주만 5병 시켜서 이렇게 맛있게 마셨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제 담배 피러 간다 이러고 중간에 나가길래 그냥 담배 피러 갔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께서 사실 그날 뭐 음식은 내가 무료로 준 거니까 맥주 5병 값 25,000원만 먹튀한 거긴 한데 그래도 이걸 신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지금 올리셨다고 합니다. 네, 뭐 액수가 아주 큰 액수가 아니어서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 승희 의원님 이게 그 금액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꼭 이런 건 좀 신고를 해서 처벌을 받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견이 분명히 많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 행동이 계획적이고 전략적이고 자기가 먹은 술값을 의도적으로 피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저렇게 나갔다면 아까 우리 저 소장님 말씀 주신 대로 22,500원, 그럼 3명이면 7,300, 400원, 7,500원 정도 된다면 저는 경우에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게 저는 보인다면 이게 사기죄가 되거든요. 네. 의도적이면.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내가 밥을 먹었는데 주머니에 돈이 없어. 그러고 가면 무전 취식이지만 처음부터 내가 의도적으로 그냥 그 밥값을 내지 않고 가겠다면 사기죄인데 사기죄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저 7,500원 갖고 진역 살리겠다 그러면 저한테 요구할 거니까 네. 벌금이면 곱하기 10배 아니면 곱하기 100배 한 70만 원 정도 벌금을 내면 저런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요. 저런 경우에는 엄중하게 사기죄로 입건하시고 그리고 법원에서는 구약식, 검찰에서는 구약식 청구하고 구약식은 자기가 먹었는 가격에 한 적어도 10배에서 100배 사이의 벌금을 조금 지급하는 게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무전 취식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저는 사기적인 무전 취식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영업자들이 요즘에 정말 어려운데요. 먹튀 절대로 없애야겠습니다. 자, 반장피해 세 번째는요. 역대급 기막힌 후진 사고입니다. 이번에는 황당한 후진을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경기도 이천의 한 삼거리입니다. 멀리 황색등 전멸되는 게 보이시죠? 천천히 직진하는 순간 바로 앞에 있던 승용차가 점점 뒤로 꽝! 네, 후진해서 그대로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게 근데 끝이 아닙니다. 당연히 부딪혔으니까요. 차를 빼야 하는데 앞차가 계속해서 또 후진 따라옵니다. 네, 결국 또다시 들이받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한 번 후진해서 충돌하더니 나중에 또 후진해서 들이받았단 말이죠. 이 운전자 혹시 음주운전이 아닐까요? 술을 마신 건 확실하겠죠. 처음에 이 블랙박스 운전자 차량이 저걸 발견을 하고 경적을 세게 올려서 뒤에 차 있다라고 알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1차 사고가 났고 두 번째는 좀 저는 약간 의심스러운 게 저분이 뭐 알고도 저렇게 혹시 들이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이걸 의심을 하냐면 저게 음주운전에서 사고 난 걸로 끝나진 않고 만약에 알고도 뭐 그냥 홧김에 뒤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이받았다는 저는 특수폭행이 되는 겁니다. 네. 형사처벌을 별도로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과라도 하시라고 하니까 신고하라고 그렇게 경찰 부르라고 했다는 네.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음주운전이었죠. 수사 받아야 됩니다. 저런 네. 상황이라면. 자, 그러면 다음 영상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는 경부고속도로인데요. 승용차가 열심히 달리는데 갑자기 멈춰 섭니다. 오른쪽으로 빠졌어야 하는데 그만 놓치고 말자 슬슬 이제 후진을 합니다. 그런데 저 뒤에 흰색 트럭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여기서 꽝! 네, 승용차를 받았습니다. 이거 누구의 잘못인가요? 이게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후진한 차 아니면 못 보고 이 받은 트럭 누가 잘못한 건가요? 사실 저는 첫 번째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고속도로에서 저렇게 빠져나가는 길을 놓치면 그냥 무조건 직진하셔야 됩니다. 저게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 저렇게 뒤에서 추돌하면 그 운전자 얼마만큼 신체적으로 많이 아프겠어요. 사실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고 뒤에서 추돌되면 굉장히 큰 신체적인 어떤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요. 그냥 잘못 나가셨으면 무조건 그냥 빠져나가셔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두 번째는
저 차가 이렇게 뒤로 후진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뒤에 있는 트럭이 이렇게 다가오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제가 지금 저 블랙박스 10번을 봤는데 이렇게 비상등 켜져 있는 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앞에 뒤에 있는 트럭은 이 차가 앞에 서가 있는 걸 봤으면 그 차선을 옮겨서 이 차를 피해야 될 전방 주시의 의무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럭이 그걸 무시하고 뒤에서 그냥 오는 트럭을 박았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서는 트럭의 과실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그 고속도로에서 속도가 어떻게 됐건 어느 정도로 후진했을 때 어떠한 중대 과실이 되는 이런 어떤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그 인터체인지를 잘못 빠져나오셨으면 다음 인터체인지로 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절대로 한 30분 아끼기 위해서 뭐 10일이나 20일 부상당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반장피 네 번째는요. 돈 스파이크 마약 혐의 체포입니다. 연예계에 또 마약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작곡가 겸 가수죠. 이 돈 스파이크 씨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요? 네, 어제 오후 8시쯤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돈 스파이크가 마약류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돈 스파이크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정황을 확인해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현장에 출동했는데요. 현장에서도 마약이 발견됐고 돈 스파이크는 간이 시약 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돈 스파이크가 마약을 투약한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자, 반장피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드리죠. 솔선수범 따뜻한 이웃입니다. 이번에는 기분 좋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의인을 한번 만나보시죠. 네, 어제 오후 인천 서구 빈정내 사거리인데요. 왼쪽 인도를 잘 보십시오. 모퉁이를 돌던 남성이 쌓여있는 스티로폼 더미에 부딪혔습니다. 스티로폼들이 바닥에 떨어져 나뒹굴었는데요. 때마침 자전거를 끌고 가던 초등학생들이 길을 멈춰서서 주워줍니다. 그리고 이 스티로폼을 올려 세웁니다. 심지어 자기 몸집만한 스티로폼도 똑바로 세워줍니다. 아주 훌륭하네요. 네. 자, 다음 영상은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사거리인데요. 가운데 큰 비닐 쓰레기 더미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잠시 후 달려나가는 남성, 그렇습니다. 블랙박스 차량의 운전자인데요. 뛰어가서 비닐 더미를 기둥 쪽으로 후다닥 치워놓습니다.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는데 잘 미리미리 치워주셨는데요. 네. 초등학생이나 또 저 운전자분, 엄청나게 뭐 대단한 일은 아니어도 우리 생활에 아주 소소하지만 좀 진심이 담겨있는 그런 의로운 행동 아니겠습니까? 칭찬을 좀 우리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제가 감 초등학교 칭찬할 테니까 우리 소장님이. 네. 사실 미래의 기초 질서가 얼마만큼 잘 잡히느냐가 우리 대한민국의 신뢰를 얼마만큼 쌓는지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아까 네. 먹튀도 사실 우리 먼저 선불금 안 내잖아요. 사후에 돈을 내게끔 되는 게 우리나라가 신뢰사회인데 저 초등학생이 저렇게 하나 올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데 저 위치가 어딘지를 알면 주위 분들이 저 학생 어느 초등학교 가는지 조금 확인하셔가지고 초등학교에서 좀 이렇게 표창장 네.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사실 이제 남들이 볼 때 선한 일을 뭐 하는 것도 훌륭합니다만은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저렇게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진짜 인격이잖아요. 근데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정말 본인이 가장 잘 알잖아요. 스스로 얼마나 자존감이 높을까, 얼마나 당당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분 제 지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가운데는 이런 지인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반장피획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건 당연한 권리인 거예요. 내 건강을 내가 스스로 알아내고 내 건강에 내가 전문가가 되고 내 삶을 스스로 내 삶을 스스로 지켜나갈 권리. 내 건강은 온전히 온전히 나의 것. 온전히 나의 것인 거죠. 내 건강을 내가 지키는 의료기술. 휴마시스가 연구합니다. Own My Health, 휴마시스. 합동 감식반이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한 감식에 착수했습니다. 화재 당시 현장 CCTV 영상에는 하역장 쪽에서 작업하던 화물차 주변에서 불길이 보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8명의 사상자를 낸 화재 현장을 들여다봅니다.
네, 어제 대전 현대 아울렛에서 큰 불이 나서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관련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화재 발생 당시 상황부터 김서영 기자가 한번 짚어주시죠. 네,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구했는데요. 함께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오전 7시 40분쯤 블랙박스 차량이 아울렛 지하 1층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차량이 입구에 진입하자 정면에 불길이 치솟는 게 보이시죠? 이 모습을 본 차주가 차를 멈춰 세우자 연기가 곧이어 주차장을 뒤엎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차를 뒤덮어서 시야까지 가려버리게 하는데요. 연기가 화면을 덮치는 데는 단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차주는 불길에 휩싸이기 전에 주차장을 나와서 생명엔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만 화재 당시에 긴박했던 내부 상황이 공개되면서 다시 한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는데 환경미화 직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구조된 40대 남성 1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 의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네, 보니까 정말 순식간이네요. 정말 빠르게 불이 번졌는데 정말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화재 참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현장 감식, 합동 감식이 오늘 진행이 됐는데요. 좀 얘기가 좀 나왔나요? 일단 오늘 2차례에 걸쳐서 오전 그리고 오후에 각각 1시간씩 이 현장 감식을 했습니다. 소방관이라는 경찰이라든가 전기안전공사 측에서 참가를 해서 40여 명으로 팀을 이뤘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지하 1층 하역장 쪽에서 불이 난 쪽이었기 때문에 그쪽을 네. 중심으로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내부가 시야가 확보가 안 될 정도의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화재 이 현장 감식을 들어갔을 때요. 그래서 아직은 정확하게 이 파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1층 하역장 주변에 있었던 화물 트럭 한 대 그리고 승용차들은 완전히 불에 타서 뼈대만 남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내일 다시 현장 감식을 하면서 또 유족들도 그 현장을 파악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 파악도 못 나왔고 당시에 뭐 스프링클러라든가 재현 장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이런 크기의 큰 어떤 곳에서의 어떤 화재가 자주 발생하곤 하는데요. 자, 그럼 이쯤에서 이번 사건의 체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1톤 화물차. 네, 화재가 1톤 화물차에서 시작됐을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저희들 지금 보는 영상도 있었고 CCTV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CCTV를 가지고 이제 정밀 분석으로 들어갔는데 정밀 분석하는데 아마 불이 나는 시점이 오전 7시 45분 정도에 불이 나기 시작했는가 봐요. 근데 CCTV를 딱 확인해 보니까 1톤 트럭 하나가 그 하역장 연주로 쭉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들어가고 난 다음에 물류기사가 이제 내려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딱 타는 순간 그 탑승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화물차 인근에서 불길이 솟았다는 것까지는 보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톤 트럭이 불에 지금 이렇게 쌓여 있는 모습이 과연 밑에 인화물질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 건지 아니면 이건 전부 다 추정하는 건데 이렇게 1톤 트럭이 서면 뒤에 이렇게 배기구가 있을 거잖아요. 네. 배기구 뒤에 이렇게 적재하는 어떤 물건들이 있어서 그 배기구와 적재 사이에 그 뜨거운 어떤 그 마찰이 좀 만들어져 뜨거운 열기 때문에 화염이 생긴 게 아니냐라는 여러 추측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아까 뭐 양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은 나와 있는 CCTV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합동 감식을 통해서 어디서 어떻게 불이 발화됐는지 그 발화됐는 게 실화인지 아니면 고의에 의한 방화인지도 분명히 7분의 목숨이 앗아가는 화재였기 때문에 꼭 밝혀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현장 합동 감식이 있었는데요. 이 화물차에 대해서는 어떤 좀 얘기가 나온 게 있나요? 네, 2차 감식에서 합동 감식반은 지게차를 동원해서 1톤 트럭을 들어 올리고 트럭 바퀴 밑과 그 주변에 있던 잔해물들을 수거했습니다. 잔해물들은 불에 완전히 연소된 상태여서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에 현재는 국과수에 분석 의뢰를 맡긴 상태인데요.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2주 정도 걸릴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초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가 폭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1톤 화물차에 연료통이 있는 걸로 봐서 내연기관 차량으로 보인다고 밝혔고 인근에는 전기차 충전기도 없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전기시설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소방당국의 한 관계자에 의하면 작은 불씨나 종이 상자가 비닐 속에서 서서히 타들어가다가 갑자기 확산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제 가능성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정확한 원인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저희가 뭐 화면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순식간에 불이 번졌거든요. 인명 피해가 또 컸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박스 화면에 보면 불도 불이지만 유독가스하고 연기가 눈에 보일 정도로 확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네. 모든 출구로 유독가스가 퍼져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고요. 결국 피해가 컸던 것도 불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안에 들어있던 종이 박스라든가 뭐 의류 이런 것들이 뿜어내는 유독가스 때문이었던 걸로 그렇게 추정을 했고요. 실제 네. 이미 희생자분들 부검을 했는데 대전경찰청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7분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 그러니까 질식사였던 걸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고인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 지하 주차장에 쌓여있던 종이 상자와 의류가 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면 다른 현대 아울렛 지하 주차장도 상황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 한겨레 신문 취재진이 서울 동대문 현대시티 아울렛을 직접 찾아가 봤다고 합니다. 지하주차장 6층에는 종이 상자와 의류 등이 켜켜이 쌓여 있어서 사실상 거대한 대형 창고로 운영되는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지하 5층에도 전기차 충전시설 옆에 박스와 의류 등이 천장 높이까지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만난 아울렛 관계자는 이제껏 지하 6층은 짐 놓는 공간으로 쓰고 있었지만 이번 대전 화재 때문에 다 치울 예정이라면서 짐 정리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하주차장 관리 실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이 현재 모두 대전 현장에 내려가 있어서 답해줄 사람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이런 화재가 났을 때 또 저희가 항상 그 관심 있게 보는 게 화재에 어떻게 좀 미리 좀 대비를 했는가 이런 부분인데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시설 작동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당시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증언들이 좀 엇갈리고 있다고요.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스프링쿨러가 작동이 됐다면 그 화재 현장에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어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 적재하는 어떤 물건에 물이 좀 있어야 되는데 목격자와 또 소방관 몇몇 분들은 그 스프링쿨러가 분명히 작동했고 들어갔을 때 그 근처에 분명히 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진술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반면에 아니다. 우리가 들어갔을 때는 스프링쿨러에 어떤 작동이 없었고 분명히 있던 그 안에 있는 내연 안에 있는 어떤 물건으로 그 소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흔히 말해서 호스를 꺼냈는데 물이 있었다면 그 호수관을 통해서 물이 나와야 되는데 물이 나오지 않았다. 이런 진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스프링쿨러는 앵커 언제 움직여야 되는 거죠? 불이 나고 그게 번지기 전에 적시에 스프링쿨러가 작동이 됐어야 되는데 두 사람의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는 즉시에 작동 안 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확 올라왔을 때는 그게 없는 거고 나중에 좀 불이 많이 번지고 난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야 되고 다만 지금 뭐 현대 아울렛 쪽에 24건의 정도의 어떤 시정 조치가 나왔는데 스프링클러와 관계되는 거는 없었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작동했다 작동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순간에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뭐 그런 부분들을 다 계산을 해서 스프링클러가 이제 그 장치가 돼 있을 그럼요, 텐데요. 그렇게 돼야 되겠죠. 뭐 어쨌든 지금 이 화재 원인을 밝히는 게 뭐 아직은 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또 가장 지금 마음 아픈 것이 화마로 한순간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찢어지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그 어느 한순간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고통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에 합동 분향소가 설치가 됐고요. 그 장례식은 개별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전 선병원, 충남대병원, 대전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각각 마련됐다고 합니다. 7분 중에 3분은 내일 발인이라고 하고요. 이제 나머지 희생자 유족들은 공동 대응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는 긴급사고수습지원단을 구성했고요. 유성구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렸습니다. 그리고 현대 쪽에서도 유족들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고 또 같이 있던 입정상인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요.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제 오후 4시쯤에요.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이 화재 현장을 찾아와서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정지선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의 얘기 들어보고 계속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지하철장 화재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죄 말씀 올립니다. 현대백화점은 이번 사고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향후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네, 한동안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안전관리가 소홀해서 불이 난 거라면 현대백화점의 사업주인 이 정지선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 부분을 검토를 해봐라 그랬고요. 일단 요건 자체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인데 한 사람 이상의 이 생명을 잃었을 경우 네. 그리고 그런 사고가 있다고 무조건 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는 건 아니고요. 산업안전보건법상에 각 업체별로 그 지켜야 될 예방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위반한 것이 맞고 그걸 소홀히 하는 바람에 이런 사고가 난 거라면 사업자가 처벌받을 수도 있지만 또 안전관리 담당자를 또 지정을 하고 있다라면 또 정지선 회장이 직접 처벌받는 게 아니라 안전관리 담당자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 현재까지 유통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 적용 사례가 없었어요. 올해 1월 이후로.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좀 꼼꼼히 좀 따져봐야 될 겁니다. 네. 네, 첫 번째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경기 부천에서 장기 실종된 여중생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함께 생활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경찰의 중학생을 자신의 사촌 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알아봅니다. 네, 김서영 기자, 오늘 두 번째 사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경기도 부천에서 장기간 실종 신고돼 있던 여중생과 함께 생활하면서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결국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부천 심곡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중생과 동거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여중생은 한 달여 전 세종시에서 실종자로 접수된 이후에 행방을 알 수가 없어서 장기 실종 아동으로 분류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지난 25일 저녁 6시 반쯤 심곡동의 한 PC방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이 여중생과 같이 있던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여중생은 즉시 부모에게 인계됐고 남성에 의한 추가 범죄 피해 여부는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양지열 변호사님, 이게 그러니까 그 PC방에서 112로 신고를 했다는 건데요. 네. 왜 신고가 이루어진 거죠? PC방 관계자가 처음에 경찰에 신고를 했었을 때는 손님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신고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막상 경찰이 가보니까 그 손님이라는 사람이 술에 취한 여중생이었던 거예요. 이것만 해도 사실 보통 일이 아닌데 네. 그 여중생을 20대 남성이 부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자, 이상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오늘의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고 가겠습니다. 무슨 관계인데? 네. 이상한 모습이니까요. 이 취한 여중생과 20대 남성. 누가 봐도 수상해 보이기도 하고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이 남성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네, 이제 출동한 경찰이 도대체 둘이 무슨 관계인데? 라고 물어보니까 사촌동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촌동생이라면은, 그러면은 뭐 어머니 연락처 당연히 알겠으니까 어머니 연락처를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지금 이제 추궁을 했더니 이게 이제 사실이 아니라는 거는 뭐 금방 밝혀지죠.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하고 여중생은 지난 17, 18일 사이에 SNS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뭐 여중생이 뭐 딱히 갈 데가 없다, 주거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남성이 우리 집에 와서 지내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18일에 부천에서 둘이 만나서 같이 지내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여중생이요,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이 실종 아동을 신고하지 않고 데리고 있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것 같은데요. 처벌을 받습니다. 네. 이게요.
사실 2005년부터 실종아동 보호법이 만들어져서 형사처벌 대상인데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고 있는 사람들, 특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데, 아니 사촌 동생이라 그랬다니까. 생각해 보면 자기 사촌 동생이 만약에 18살도 안 되는 사촌 동생이 집을 나가서 실종돼 있는데 누군가 성인 어른이 남성이 데리고 있으면서 그 사실을 부모라든가 경찰에 알려주지 않고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데리고 있으면 그게 가당키는 한 일일까요? 네.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으로 해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건 그래야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꽤 무겁게 처벌하는데 네.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네. 그런데요, 이런 또 비슷한 일이 또 있나 보죠? 네, 광주에서부터 2달 넘게 실종 신고돼 있던 여중생을 대전 소재에 있던 자신의 거주지에 데리고 있던 20대 남성 또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지난 7월 18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여중생의 가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대전시 유성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지낸 혐의를 받는데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남성은 모바일 게임 메신저에서 만난 여중생에게 숙식을 해결해 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대전으로 오라고 올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보면 다 이제 약간 좀 SNS를 통해서 뭔가 이제 유혹을 해서 학생들을 좀 가출하게 하는 뭐 약간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여중생은 어떻게 발견이 됐나요? 사실 제가 이거 한 기사를 봤을 때 막 가슴이 덜컹하고 내려앉았는데 7월 18일 경일 거예요. 네. 7월 18일 경에 학교에 휴대전화를 놓고 가방을 놓고 갑자기 사라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이 이래 되면 보통 저희들은 이제 사건 많이 보면 가슴이 덜컹거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싶었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휴대폰을 놓고 아이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집에서 바로 실종 신고를 하는 거죠. 하교 신화인데 우리 딸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고, 그 경찰은 이제 CCTV 같은 걸 확인하니까 장소가 지금 어디로 가는가 하면 대전으로 가는 것까지는 확인이 돼요. 네. 고속버스를 타고 탁 가는 걸 확인되는데, 고속버스 내려가 택시를 타는데 택시에 있는 그 CCTV, 택시를 확인하는 CCTV가 명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택시가 어떤 택시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경찰은 이 정도 되면 뭔가 느낌이 안 좋아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휴대폰과 기타 여러 가지를 포렌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중학생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정보를 얻어서 지금 이 소녀가 있는 장소가 소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이게 가출을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 뭐 사실은 이제 어떻게 하든지 집으로 돌려보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데리고 있는 거죠? 뭐 이 남성이 주장하는 건 불쌍해서 데리고 있었다라는 네. 거예요. 아니 집도 졸도 없고 정말 오갈 데 없는 아이일 경우라도 이 관련 기관에 신고를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보호하면 안 되는 건데, 집이 뻔히 있고 가출한 걸 알았으면 그러면 이 여중생이 불쌍하면 집에 있는 부모는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의심스럽잖아요. 지금은 일단 여중생을 분리해서 상담 중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혹시라도 굉장히 의심스럽죠. 네. 가출 기간에 다른 별도의 범죄가 있진 않았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 좀 잘 조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요. 여중생들 진술에 따르면 가출 후에 이 남성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가출하게 된 어떤 원인, 뭐 또 이유가 SNS를 통해서 유혹을 받은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예, 제가 예전에 이제 쉼터에 있던 한 여중생을 상담한 적이 있어서 그때 이제 여중생들이 가출을 하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이 2가지 유형이더라고요. 한 유형은 정말로 가정이 불행하거나 여러 가지 뭐 폭력이나 어려운 일이 있어서 아이들이 가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출팸이라고 불리우는 아이들 무리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경우엔 SNS에 나 가출했는데 있을 곳이 없다라고 올리면 그 성인 남성들이 이렇게 와서 우리 집에 있어라라는 문자가 상당히 많이 온다라는 네. 거예요. 제가 참 개탄했었는데, 이렇게 가출한 다음에 이런 경로를 통해서 어떤 성인과 동거하는 경우도 좀 왕왕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전에 불행하거나 이제 불우하다고 느끼고 있는 약간 힘든 문제가 있는 여중생과 미리 인터넷 아닌 온라인 안에서 이제 어떤 인간관계를 쌓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좀 연락을 하면서 친밀해질 때 이 여중생을 일종으로 이제 조종하는 남성들도 있는 것으로 네. 보였습니다. 그렇게 괴롭게 있지 말고 나와. 그냥 네. 뭐 어디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에 와 있으면 이따가 일자리 알아보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도 조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출한 여중생의 주변에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더 잘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진짜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워낙 그 학생들의 SNS에 너무나 그 노출이 많이 돼 있어서 쉽게 유혹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부천 사건도 그렇고요. 이 가출한 아이들을 돌려보내지 않은 또 이런 심리들은 또 뭔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왜 안 돌려보내는 거예요? 나쁜 심리? 아주 나쁜 거죠. 뭐 그 심리를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시청자나 여러분이나 다 같이 그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바랬는 건지 뻔히 알고 있는 거니까요. 네. 사실 이게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왜 이 법들이 이런 어떤 미성년자를 유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적용 안 되는지를 좀 개탄스럽게 제가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13세에서 16세 미만인 그 아동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전적인 동의를 받고 19세 이상이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흔히 말해서 성적 어떤 그 관계를 맺게 되면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갈 데가 없어가 가는 그 청소년들은 궁박한 거 맞잖아요. 그리고 지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혹시 그 과정에서 분명히 어떤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이 있었으면 그 중학생들의 전적인 동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저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그루밍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흔히 말해서 SNS를 통해서 사람을 길들이게 하고 네가 무엇이 필요하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적어도 19세 이상이 16세 미만인 아이들에게 이런 행동을 요구하면 처벌하는 규정이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제발 좀 경찰과 수사기관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저희들 사파에는 한 줄밖에 없잖아요. 재워줄게. 이게 아니라 앞뒤에 대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 범죄 그루밍으로도 처벌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에 침해가 있었다면 합의가 된다 할지라도 처벌되도록 만들었으니까요. 좀 이렇게 이런 행동에 대해서 좀 사회적인 경고적 기능으로 좀 제대로 처벌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 학생들 이런 유혹이 많을 수 있으니까요.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여기까지 하고요. 세 번째 사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최근 20대 여성이 40대 남성을 스토킹하다가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얘기 백다혜 아나운서를 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2월 한 20대 여성은 5년 동안 알고 지내던 40대 남성이 전화를 받지 않자 집요하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남성이 계속해서 전화를 받지 않자 여성은 남성의 주거지를 2차례나 찾아갔습니다. 결국 남성의 신고로 20대 여성은 법원으로부터 잠정 조치 처분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여성의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현관문의 잠금 장치를 파손하는 등 잠정 조치 기간에만 총 45회에 걸쳐 스토킹한 겁니다. 법원의 조치도 막을 수 없었던 여성의 집착. 이 둘 사이에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그러니까 이 여성이 남성을 스토킹한 건데요. 이 범죄 성별이 뭐 중요하지는 않지만요. 좀 이례적인 것 같기는 합니다. 김서연 기자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20대 여성은 지난 2월부터 한 4, 5년 동안 알고 지내던 40대 남성이 전화를 받지 않자 집요하게 연락하기 시작한 건데요. 여성은 지난 4월 10일부터 20일 동안 9차례 전화를 걸고 25개의 메시지를 보냈고요. 피해자의 주거지에도 2번 찾아갔다고 합니다. 결국 여성은 재판에 넘겨졌고 4월 29일부터 2개월간 남성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전기통신 이용 금지에 해당하는 잠정 조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20일간 34회에 걸쳐 답이 없는 연락을 지속했다는 건데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진절머리가 났을 것 같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잠정 조치를 내려서 일단락되는가 싶었는데 전혀 달라진 게 없었다고요. 법원의 잠정 조치라는 건요. 사실 네. 경찰 단계에서 경고를 이미 넘어서서 형사 입건이 돼서 범죄자로 처벌받을 단계에 들어서 있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그 안에도 우리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재판 결론 날 때까지라도 가해자에게 피해자에게 절대 그동안 다시 접근하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괜찮다는 수준이 아닌 거거든요. 네.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잠정 조치 처분 당일 그 다음 날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남성의 집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갑니다. 네. 뭐 이게 좀 대범하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 이게 뭐라고 해야 될지 네. 모를 정도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총 기간 동안 처음 스토킹으로 이제 신고한 기간까지 해서 무려 45차례에 걸쳐서 전화 메시지 포함했어요.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요. 이게 모든 스토킹 사건들을 보면 이게
법원에서 잠정 조치를 내려도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법을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좀 화가 나서 가서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기분이 드는 건지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왜일까요? 네, 제가 이제 저희 어저께 사례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저께 사례는 남자가 한 스토킹이었지만 이 본인이 참지를 못하는 거죠. 이 집착이라는 것이 어떤 이 모든 자기의 에너지가 한 그 대상한테 몰두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내가 늘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고 나쁜 의미에서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한 말의 의미는 뭘까? 지금 어떤 걸 하고 있을까? 내가 이런 반응을 했을 때 안 하는 또 까닭을 묻까 막 유추하고 망상하고 상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적인 경고를 이제 받아도 내가 이 집착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컨트롤을 하지 못하고 중단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하는 거죠. 네. 상대방이 싫다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다가가는 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여성의 스토킹도 시간이 흐를수록 강도가 세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체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빠 유부남이야? 네. 자, 이게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네. 사실 뭐 좋아하는 사람한테 들으면 되게 행복한 말인데 네. 싫어하는 사람한테 들으면 정말 이렇게 진절머리가 이렇게 쳐지는 그런 말일 것 같은데 오빠에 대한 내 마음은 언제나 진심이었어. 단 한 번도 오빠를 안 사랑한 적은 없어. 아니 물론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저래 말하면 눈 감는 그 순간도 네가 그리워라고 말하면 정말 행복한데 네.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눈 감는 그 순간도 네가 내 눈앞에 나타나 이러면 진짜 이건 지옥인데 이렇게 해도 안 그치는 거예요. 안 그치다 보니까 그 뒤에 6월 18일부터 19일 날은 하도 19일째에는 하도 답변이 없으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 하나의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오빠 유부남이야? 그러면 내가 꺼져줄게. 라고 하는 건데 혹시 우리 옛날에 그 시에 보면 진달래꽃에 보면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이런 구절 기억나세요? 네. 똑같은 거예요. 오빠 내가 꺼져줄게 이 말은 유부남이라 할지라도 나는 네 곁에 끝까지 남아 있을래.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저도 스토킹을 당해봐서 하는데 이게 그 당해보는 사람 입장에 제가 웃음이 나오면 안 되는데 정말 삶이 무너지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아까 뭐 우리 소장님 말씀 주셨는데 잠정조치 변호사님도 말씀 주고 1호, 2호, 3호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서명 경고하는 거거든요. 100m 접근 금지하지 마. 그리고 문자 보내지 마. 이게 무슨 스토커한테 효과가 있겠냐고요. 서명 경고 한들 그다음 100m 접근하지 마라 그러면 101m는 괜찮은 건가요? 그리고 예를 들어가 문자 보내지 마면 제가 받는 많은 사건은 그냥 돈을 송금하면서 그 송금하는 그 난에 오빠 나는 오빠를 사랑해 이런 문자가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1호, 2호, 3호 사실상 지금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법무부와 여가부에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유부남인지를 알고 이제 이렇게 그 질문을 계속 했겠죠. 예. 예.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이 이제 아무래도 옆에 있으면 당사자는 너무나 벗어나고 싶고 정말 일상의 어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뭐 집착한다 그럴 때 뭐 사실은 심리적으로는 대부분 이제 뭐 사랑을 구걸하거나 어떤 사람한테 집착하는 것은 결핍일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그 근원을 보면은 애정이 결핍되었다거나 어떤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 무엇이 없었다거나 이럴 때 어떤 특정 대상에게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집착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요. 또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 남겨진다는 두려움,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는다는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근원이긴 합니다만 대부분 이 사건 반장에 올 정도의 케이스가 되면 단순한 결핍이나 두려움을 넘어서 이제 망상 정도로 되는 거죠. 네. 내가 저 사람한테 연락하거나 이랬던 건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하면서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망상. 저 사람은 나의 소유라는 망상. 그런 지경까지 가는데 이제 그 정도가 되면은 거의 병리적 증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그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상황을 보면요. 남성이 계속해서 받아주지 않고 연락도 이제 피하니까 결국 위장 침입까지 했다고요?
네, 지난 7월 4일에는 새벽 5시에 음식 배달원으로 위장해서 피해자 현관문까지 침입했습니다. 네. 이후 한 20분 정도 동안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면서 전화도 하고 문자로 내가 스토킹을 했다고 할 수 있냐는 등의 욕설 섞인 메시지를 9개나 연달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무섭네요. 진짜 위장 침입하고 변장까지 하고 예전에 그 미절이라는 영화가 갑자기 생각이 날 정도로 이게 뭐 남녀를 떠나서 참 정말 그 심각한 상황인데요. 결국 이제 법정까지 서게 되는데요.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일단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명백하고요. 또 주거 침입도 저지른 겁니다. 네. 현관문 부순 거는 죄물 손괴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실형이라고 하는 게 징역 1년이라서 좀 낮게 느껴질 수도 네. 있습니다만 어쨌든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고통을 생각했었을 때는 엄정한 형을 선고한다라고 해서 징역 1년 선고를 했고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징역 1년을 실형을 선고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구속을 시킨 것이고요.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도 이수하도록 그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꼭 중간에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우리 소장님도 말씀 주셨는데 스토킹이라는 게 과연 이게 반인격 장애적인 성격이 있느냐 아니면 정신질환적인 성격이 있느냐 제가 그 정신과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많이 여쭤봤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반인격 장애 같으면 격리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정신질환적인 측면이 있으면 사실상 치료가 필요한데 사실 전 둘 다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 이게 지금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거든요. 프로그램을 이수하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 보듯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로 과연 스토킹이 치유될 수 있을까에 대한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기 때문에 치료 명령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스토킹이 처음에 실형 나올 수도 있고 집요 나올 수도 있고 벌금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나오든지 그 사람에게 법원이 직권으로 치료 명령을 좀 해서 그냥 치료 이수 프로그램을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속에 있는 마음을 좀 정신과 선생님들로부터 이게 상담이 됐건 약물이 됐건 좀 치료하는 방법도 좀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이런 부분 조금 알렸는데요. 뒤에는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한 어떤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직접 치료할 수 있는 치료명령 제도까지 좀 도입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요즘에 이런 스토킹 관련 범죄가 정말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인천에서도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집요하게 전화를 걸던 30대 남성도 실형을 받았다고요? 네,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에게 2, 3분 간격으로 10시간 가까이 집요하게 전화를 하다가 결국 집까지 찾아가서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30대 남성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남성은 지난 6월 2일 한 건물 계단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서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범행 1시간 전에 테라스를 통해서 안으로 몰래 침입했고 여성이 키우던 반려견을 집어던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남성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는 상황이면 형량에 대해서도 좀 더 세게 좀 어떤 이 선고를 내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도 흉기까지 휘둘러서 여성이 상처까지 입었는데 3년 6개월은 좀 많이 낮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를 떠나서 스토킹이라고 하는 게 아까 실제 주로 다뤘던 내용 보면 그 여성은 징역 1년 선고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 형량을 그럼 강화한다고 이게 멈출 수 있을 거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오히려 어찌 보면 재판 있을 때까지 법원이 잠정 조치하고 했는데도 계속 반복됐던 행동들을 보면 과연 정말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더 어떤 것이 필요한가?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걸로는요. 사실 어떤 범죄도 효율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건 이미 검증이 된 거예요. 지금 네. 스토킹 처벌법은 형량을 높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잠정조치, 긴급응급조치로는 예방이 안 되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 부분을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이냐, 어떻게 가해자가 재범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냐. 그래야 스토킹 신고를 하는 분들도 마음 놓고 아니 6개월 있다가 1년 뒤에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더 무서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더 강화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위험성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했는데도 사실 이 범행 가능성을 걸러내지 못한 부분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승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오늘 이 부분 때문에 뭐 경찰 쪽에서도 여러 가지 질의도 좀 받았고 법무부에서도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듯 하던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스토킹이 왜 처벌되는지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국회 입법 논의를 보면 그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스토킹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의사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반의사 불벌죄를 제일 처음에 존치시켰는데 저는 거기부터 반대를 했거든요. 아니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붙는 게 그 사람의 문제라면 그 사람에게 반의사 불벌이라는 그 사람의 의사에 따라서 처벌받지 않도록 만들면 더 피해자에게 더 위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체크리스트도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사람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작용하지 않고 그 사람이 그 어떤 그 스토커에 대해서 보호 조치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위험성 감지가 없는 걸로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분이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되면 분명히 없어질 거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앞서 지금 이 사람이 처벌받고 있는 게 성폭력 범죄란 말이에요. 비동의 촬영하고 그걸 가지고 협박을 했으면 앞에 있는 죄를 고민하면 당연히 뒤에 있는 스토커 위험성이 있는 거죠. 앞에 있는 범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그 피해자가 같은 피해자란 말이에요. 그 같은 피해자에게 그 어떤 영상물을 가지고 협박했는 사람이 뒤에 스토커하면서 나 이제 그런 사람에게 문자 안 보내겠어요 라는 말이 무슨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크리스트를 만들 때 더 촘촘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사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건 연구소 이어집니다. (2003년 4월 14일) 새벽 부천의 한 파출소로 택시기사 한 명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오더니 자신이 태우고 가던 20대 여성 승객이 납치를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난데없이 들이닥친 강도들에게 자신도 공격을 당했다면서 베인 손가락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얼마 뒤 피해 여성은 인근 하천변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데요. 택시 조수석에 얼룩진 혈흔과 운전석에 튄 흙먼지를 유심히 살피던 경찰은 뭔가 수상함을 감지합니다. 강도의 습격을 받았다는 택시 안에 승객의 지갑과 신용카드, 현금까지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강도는 왜 돈은 그대로 둔 채 승객만 납치해 갔을까요? 오늘 사건 연구소는 부천 택시 강도 살인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봅니다. 네, 2003년 20대 여성 승객이 피살당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강도를 당했다며 신고를 한 사람은 택시기사였는데요. 자, 그럼 먼저 택시기사가 신고한 사건 당시 상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2003년 4월 14일 새벽이었는데요. 부천 중부경찰서 관내의 한 파출소로 택시기사 한 명이 뛰어들어오더니 당시 35살 정모 씨였는데 가쁜 숨을 몰아치면서 방금 자신이 당한 납치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그날 오전 5시 반쯤 20대 초반의 여성 승객을 태웠다는 정 씨는 신호에 걸려서 그냥 서 있는데 난데없이 괴한 2명이 뒷문을 열고 들이닥쳐서 승객을 찌르고 본인도 공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그도 손가락을 심하게 베인 상태였는데요. 당시 상황에 대해서 강도들이 피해 승객에게 돈을 더 내놓으라고 체근했고 승객이 돈이 없다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계속 찔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에 정 씨 자신은 차를 버리고 정신없이 도망쳤다고 했고 강도들은 칼에 찔린 여자 손님을 뒤따라온 검은색 소나타에 태워서 달아났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택시기사가 신호에 걸려서 정차 중인 상태에서 택시 강도를 만났고 승객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강도들이 흉기를 휘둘렀다는 얘기인데요. 강도들이 가져간 금품이나 돈이 뭐 액수가 좀 컸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 때가 2003년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택시에 현금을 찾기가 어렵지만 현금들을 많이 안 쓰지만 당시만 해도 생각해 보시면 다 현금을 주고 거스름돈 기사분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 돈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그 여성 승객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 피해자의 지갑,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마저도 조수석 시트에서 바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럼 뭔가 택시기사의 신고가 벌써 정황이 안 맞네요. 그러네요. 네. 금품을 노린 강도였다면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갑도 현금도 그냥 둔 채 이제 피해 여성만 납치해 갔다는 게 뭐 당연히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2003년에 이제 같이 살았던 동시대 분들은 머릿속에 다 기억이 나실 건데 그 2003년에 택강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택시 강도라고 얘기할 때 네. 택강이 일어나는 보통 경우에는
소액 절도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딱 택시 타서 택시기사 딱 이렇게 협박하고 택시기사가 가지고 있는 산악범하고 밑에 있는 동전 딱 가지고 그냥 도망가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지금 택시기사가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피해 여성에게 끝까지 돈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피해 여성이 더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거밖에 없으니까 더 이상 뭐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그 택시기사가 진술하는데 방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턱하니 지갑은 그 안에 있고 그 안에 동전까지 그대로 있는 건데 과연 이런 게 택시 강도의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다라는 게 경찰의 촉에 의해서 드러났고 이게 보통 합성이 가능했거든요. 네. 합성하면 합성 손님 두 사람이 택시 강도를 할 때 앞에 운전자를 이렇게 같이 협박을 하는 건데 지금은 손님이 타가 있잖아요. 네. 손님이 타가 있는 택시에 굳이 택시 강도를 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냐. 여하튼 그 운전자의 진술과 그 남아있던 범행 정황은 전혀 달랐다는 게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뭔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택시 기사가 강도 사건을 신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피해 승객이 발견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초 납치 신고가 들어온 지 몇 시간 후에 한 파출소에서 2km 정도 떨어진 하천변에서 이제 여성의 시신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피해자의 시선이 조회가 됐는데 21살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네. 다니는 여성이었는데 너무나 모범적이고 성실한 그런 여성이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통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당일 새벽에 공장에 가다가 변을 당한 것이었고요. 이 양 씨였는데요. 이 양 씨가 변을 당한 그 주변이 보니까 비포정 도로고 흙 웅덩이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흙 웅덩이에 곳곳에 혈흔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현장 감식 반원이 이 현장에 혈흔하고 흙을 용기에 담아와서 국과수에 의뢰하게 됩니다. 네.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된 건지 계속 이제 조사가 분명히 들어갔을 텐데 택시 내부에 미심쩍은 흔적들이 많았다고요? 일단 우선 택시 기사는 여성을 칼로 이제 흉기로 찌르긴 했지만 납치해 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조수석에 남아있는 혈을 보니까 출혈량이 너무 많아요. 어. 그대로 납치해 갔다 살인죄로 납치해 갔다고 보기. 그리고 두 번째 택시 바퀴랑 외곽에 보니까 흙이 굉장히 많이 묻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장 감식하는 그 경찰 관계자가 혹시 외곽에서 손님 태우셨어요? 하니까 기사가 아니 저는 시내만 주행합니다. 그 흙이 왜 묻어 있어요? 더 이상한 건 운전석 바닥에도 흙이 상당히 있었던 겁니다. 네. 이 흙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당시 현장 감식을 했던 감식반원은 운전석 바닥에 묻은 흙을 유심히 살펴봤다고 합니다. 사건의 실마리는 이 흙에 있었다고요? 네, 아까도 언급했지만 현장 감식에서 택시 운전석 발판과 바퀴에 묻어있던 흙을 경찰이 발견했다고 했는데요. 국과수에서 흙 성분을 감식해본 결과 그 피해 여성이 발견됐던 하천변에서 추출한 토양과 또 운전석에 묻어있던 흙 성분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 택시 바퀴와 뒷문 문짝에 튀어있던 흙탕물도 하천 진입로의 흙웅덩이 성분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완전 범죄를 막 고민을 많이 하고 작전을 세웠겠습니다마는 결정적인 단서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는 것 같은데요. 흙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고 하는데 흙이 증거가 될 수 있는 건 어떤 부분입니까? 조금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면 하나는 광물학적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광물학적 방법은 평관형미경으로 이 광물이 어떤 광물인지를 확인하는 건데 주암 광물의 어떤 종류가 우리가 알기로는 3,000여 가지가 된다라고 이제 기록에는 나와 있는데 네. 그걸 조금 더 줄이다 보면 이게 한 몇 수십 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광물학적 방법으로 거기에 있는 토양, 흔히 말해서 피해자가 발견된 그 지역의 토양과 지금 이 운전자의 신발에 묻어 있는 토양을 딱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일치하면 이 사람이 그 피해 현장에 갔다는 건 첫 번째 네. 입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크로마토그래프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흙안에 있는 유기물, 무기물을 분석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기물과 무기물을 분석해서 이 토양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왔고 어디로부터 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 외국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토양은 색상에 따라 한 1,100여 가지로 이제 구분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걸 통해서도 과연 이 흙이 거기 있는 흙과 똑같은 흙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흙을 분석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흙 속에 있는 기름이라든가 유리라든가 비료라든가 농약이라든가
그 안에 있는 섬유까지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거라서 사실 범죄 현장에서 우리가 CSI라 그러죠. 그런 어떤 허의 분석은 그 피해자가 가해자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잘해서 단서를 잘 잡아내고 갔는데 여기에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어떤 그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었다고요? 일단 아까 그 택시에 흙이 많이 묻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시신 발견된 장소의 흙하고 일치를 했습니다. 그럼 그 택시가 시신 유기된 장소에 갔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운전석에도 발견이 됐으면 이 택시 기사가 내렸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이 시신이 발견된 곳에 있는 혈흔을 일부를 분석을 해보니까 네. 그 피해 주인이 택시기사였던 거예요. 네. 택시기사는 원래는 자기 택시 안에서 처음 강도를 당할 때 이 범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손가락을 다쳤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택시기사의 피가 왜 시신 유기 장소에 떨어져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피해자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도 다쳤던 거라서 혈흔이 남은 거였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증거를 잘 이제 종합을 해 보면요, 경찰은 택시 기사를 범인으로 특정을 했습니다. 바로 당신이 범인이야 이렇게 경찰이 밝혀냈는데요. 그렇다면 택시 기사는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건가요? 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에 따르면 정 씨의 피해 진술도 상당히 일관되지 않았었고 또 정 씨의 바지에 혈흔이 다량 묻어 있었던 점 그리고 네. 정 씨 운동화와 택시에도 사체 유기 현장의 것과 비슷한 흙이 튀어 있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정 씨를 이제 범인으로 추궁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완강하게 부인하다가 경찰이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들이밀자 결국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정 씨는 7개월 전부터 개인 택시 영업을 해왔지만 돈벌이가 신통치 않았고 무리하게 구입한 택시에다가 도박에 빠져서 카드값이 밀리면서 빚이 거의 1억 원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택시를 이용해서 강도짓에 나섰다고 자백을 했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자신이 몰던 택시 승객을 위협해서 금품을 갈취하려다가 그 반항하는 피해자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것이었고요. 사체를 유기하고 택시 강도를 당했다고 위장해 허위 신고를 한 겁니다. 네. 정말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이 택시 기사가 범행을 저지르고 그냥 도망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냥 자수를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자작극을 만들었어요. 이런 건 어떤 심리일까요? 완전 범죄를 꿈꾸었겠죠. 네. 이게 도망가면 택시 기사가 첫 번째 용의자로 딱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피해자가 사망했고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타는 피해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언제나 모든 사건의 실마리는 제일 마지막에 누구와 있었는지가 수사에서는 제일 중요한데 그게 택시기사다? 그럼 택시기사가 첫 번째 용의자가 되겠죠. 그런데 같이 있었는데 나도 피해자고 너도 피해자다. 이러면 사실 내가 아닌 제3자가 가해자가 되는 것이고 3자의 범인의 시각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자작극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택시기사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사건이 다 네. 끝났으니까 사건에 대한 평가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 만약에 치밀하게 만들었다면 그 앞에 있는 그 진술도 정확하게 진술을 했을 것 같은데 그냥 그 당시에 피해자에게 1억 5천, 2003년에 1억 5천이면 진짜 비싼, 진짜 많은 어떤 빚이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가해자에게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서 어떤 범행을 저지르다가 살인이 일어났고 살인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순간적으로 자기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이거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좀 이상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자작극 자기가 완전 범죄를 꿈꾼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수사 확실하게 그 범인을 잡을 수 있도록 수사는 탁월하게 진행되니까요. 절대로 범행을 해서도 안 되고 범행을 하면 반드시 잡힌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완전 범죄는 없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국가수의 피해자 부검 결과 또 안타까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네, 그 당시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또 드러났는데 국가수 부검 결과 무슨 얘기 나왔냐면요. 숨진 피해자의 폐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되었다. 그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천에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네, 살아있는 상태에서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에 버렸다. 택시 운전사가 아니라 정말 살인마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살아있는 상태였다니까. 네,
그럼 이 택시기사 판결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 사건이 2003년 사건인데 당시로서는 이 사건이 그렇게 언론에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요즘처럼 이렇게 후속 보도 같은 것들이 많았던 시절도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형량을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고 담당 형사의 기억에 따르면 10년에서 15년 가량을 받았다라고 하거든요. 네. 우리 사건 과정 시청자분들께서도 뭐니 사람을 그렇게 무참히 이렇게 더군다나 강도하려는 과정에서 너무 낮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2010년 이전까지 살인죄는 보통 10년 남짓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아마 그렇게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자, 오늘 사건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픽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세계 속 생생한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글로벌 픽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글로벌 픽은요,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네, 아파트 단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네, 아파트 7층 발코니에서 뭔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한 아이가 난간에 매달려 있었던 건데요. 자칫하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왜 저렇게 몸을 바둥거리나 봤더니 네. 난간 사이에 머리가 끼어버린 겁니다. 네. 밑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주민들은 혹시 모를 위험에 움직이지 말라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네, 부모가 이 상황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때 한 남성이 발코니 벽면을 맨손으로 짚으며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스파이더맨이 나타났어요. 네. 옆집 이웃이 아이의 소리를 듣고 직접 건너온 건데요. 네. 한 남성은 한 손으로 난간을 꽉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이의 엉덩이를 밀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혼자서는 너무 힘겨워 보이긴 하는데요. 네, 그렇죠. 그 순간 집안에서 아이의 엄마가 또 달려와서 아이의 몸을 함께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네. 결국 아이는 난간 사이로 몸을 집어넣어서 무사히 빠져나왔고요. 아유, 정말 다행이네요. 이웃집 남성은 돌아왔던 길 그대로를 다시 맨손으로 조심스럽게 짚으면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스파이더맨을 자처한 남성의 용기에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정말 좋은 일이 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여긴 어딘가요? 네, 이곳은 브라질의 한 레스토랑인데요. 사람들 몇몇이 갑자기 뛰어가기 시작하더니 야외 테라스에 앉아있던 손님들까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일어나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네, 고개를 돌려서 뒤를 보고는 뭔가를 피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다급했는지 의자는 도로에 나뒹굴고 뛰어가려다가 넘어지기까지 하는 모습입니다. 네, 대체 뒤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다 뛰어가는 거죠? 네, 사람들이 빠져나간 뒤 텅 빈 도로 위로 민소매를 입은 건장한 체격의 남성 몇몇이 뛰어가는데요. 이 무리의 정체, 인근에서 크로스핏 운동을 하던 수강생들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손님들이 이 남성들을 강도로 착각하고 도망갔던 겁니다. 네. 브라질의 강도가 얼마나 무서우면 저런 상황까지 펼쳐질까요? 네, 브라질의 치안이 그만큼 열악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물론 있지만요. 네. 당시 누군가가 강도다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상황을 파악할 겨를도 없이 우르르 몰려갔던 것 같습니다. 네. 이후 손님들은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한참 동안 웃으면서 각자의 테이블로 돌아갔다고 하네요. 덕분에 이 영상은 웃긴 소동이라는 제목으로 현지 언론에서 큰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네.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무슨 상황인가요? 야심한 시각 경찰차 한 대가 어딘가로 급히 출동하고 있죠. 이후 철길 건널목에 세워진 경찰차 뒤로 차를 멈춰 세웁니다. 경찰이 차 문을 방패 삼아서 경계 태세를 갖추면서 용의자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경찰은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용의자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기 때문입니다. 네. 총격전이 벌어지는 건 아니겠죠? 네, 그건 아닙니다. 다행히 용의자 두 손을 하늘 위로 뻗고 자수를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경찰은 수갑을 채운 뒤 트럭을 수색하기 위해 용의자를 경찰차 뒷좌석에 태웁니다. 네. 그런데 경찰이 수색을 시작한 직후 이 사건에 진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무슨 상황이 일어났을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Is that Hart? No, that's time check. Oh my god! Oh my god! Move your car! Stay back! 346 patrol car was just hit by a train. Dispatch up to 346. Dennis medical emergent. The suspect was in the vehicle that was hit by the train.
네, 아니 용의자를 저렇게 그냥 두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화물 열차가 경찰차를 들이받기까지 무려 3명이나 되는 경찰이 현장 주변에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도 그냥 손도 쓰지 못한 채 사고를 당하게 만든 거고 결국 20세 여성 용의자 여러 개의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심각한 중상을 입은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해당 경찰들 수사 진행되는 동안 휴직 상태로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사건 반장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사건 반장을 보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아래로 나가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